안녕하십니까. 더 배움에서 사회 부분 경제 강의 맡고 있는 송정규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챕터 5 국제무역과 환율 이제 나갈 차례예요. 5장은 이렇게 7개 작은 영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뭐 7개라서 조금 많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짤막짤막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5장도 여러분 어렵지 않게 금방 끝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무역의 이익과 특징입니다. 무역이 좋다는 얘기 하고 있는 거겠죠? 그리고 교역이론. 교역이론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이거를 두 개를 살펴볼 텐데요. 절대우위와 비교우위 이 논리에 따라서 어떤 나라가 어떤 물건을 수출을 하고 또 어떤 물건을 수입을 할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인데요. 자유무역주의는 어떤 것이고 보호무역주의는 어떤 것인지 장단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고 지나갈게요. 그리고 네 번째는 환율과 외환시장 되겠습니다. 자, 요즘 원달러 환율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자, 다섯 번째는 환율의 변동과 경제적 효과입니다. 환율이 상승할 때 또는 하락할 때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기서 살펴볼게요. 자, 여섯 번째는 고정환율 제도와 변동환율 제도예요. 자, 고정환율 제도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변동환율 제도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수지의 의미와 국제수지표, 국제수지표 어떻게 보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무역의 이익과 특징. 무역이란 무엇인가? 자, 무역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상거래를 말하겠죠. 재화뿐만 아니라 서비스, 기술, 자본의 이동까지 포괄하는 개념이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품의 수출, 수입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로열티를 지급한다든지 아니면 기술을 뭐 사온다든지 이런 것도 무역에 포함이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무역의 이득,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원을 획득할 수 있다. 자, 우리나라에 석유가 없다면, 석유를 수입할 수 없다면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한 나라에 꼭 필수적인 자원을 획득을 할 수가 있다. 무역을 통해서. 그리고 재화를 수입하여 보다 다양한 상품을 소비할 수 있다. 뭐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되는 노동 집약적인 상품들 우리가 또 싸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뭐 유럽의 프랑스, 이태리 명품들 비싼 것들, 그래서 다양한 상품을 소비할 수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좀 더 여러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들의 효용이 높아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국에 수출함으로써 더 큰 규모의 시장에 진출한다. 자, 뭐 자동차라든지 전자제품이라든지 우리나라 그런 거 많이 수출하고 있죠. 그래서 그 덕분에 밥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두 번째, 국내 거래와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은 화폐가 다른 거죠.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무역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원화를 쓰고 미국은 달러를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를 전환시켜 주는 거, 그러니까 환율의 문제가 개입이 된다는 얘기죠. 자, 또 법규와 문화 등이 다르므로 국내와는 다른 환경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뭐 나라마다 독특한 특징들이 있죠. 뭐 중동에서는 차도를 쓰고 다닌다든지, 뭐 중국 같은 데는 뭐 용을 좋아하고 뭐 붉은색, 금색 뭐 이런 것에 대한 선호가 강하고 이러기 때문에 현지화 전략을 실시해야 된다. 뭐 현지 그 나라에 따라서 마케팅도 다르게 하고 그러죠. 마지막으로 국가 간 노동, 자본 등 생산에 투입되는 요소들의 이동이 제한된다. 뭐 현실적으로는 이거는 맞는 얘기죠. 이동은 됩니다. 뭐 우리나라에도 조선족 노동자들이라든지 동남아 이주 노동자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고 있죠. 일을 하고는 있지만 그 이동들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만큼 자유롭게 이루어지진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교역이론이죠. 교역이론 볼 차례인데요. 교역이론에는 절대 우위론과 비교 우위론이 있죠. 이거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살펴볼 거고요. 이 두 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이 두 가지 이론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가정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첫 번째 가정은
노동이 유일한 생산 요소이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뭐 노동뿐만 아니라 자본, 뭐 여러 가지 생산 요소들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지만, 자, 분석을 쉽고 단순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가정을 하는 겁니다. 노동이 유일한 생산 요소이다. 두 번째, 국가 간 생산 요소의 이동이 없다. 생산 요소 하나니까 노동 얘기하는 거겠죠? 이동이 없습니다. 이것도 단순화를 위한 가정이죠. 자, 세 번째 가정, 두 개국이 두 개의 재화만을 생산한다. 자, 이것도 좀 분석을 단순하게 하기 위한 그런 가정입니다. 네 번째, 국가 간 운송비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 이것도 좀 쉽게 하고자 하는 가정이죠. 자, 우리는 기초적인 이론을 살펴보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쉽게 공부를 해서 그 컨셉트를 머리에 집어넣고 가면 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절대우위. 절대우위 한번 읽어보죠. A국과 B국이 무역을 하며 있어 A국이 특정 재화 C의 생산비가 무역 대상국 B보다 절대적으로 적을 때 재화 C에 대해 A국이 B국에게 절대 우위가 있다고 한다. 자, 복잡한 얘기죠. 언뜻 보면 되게 복잡하지만 이 얘기는 생산비가 싼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을 한다. 그런 얘기죠.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적을 때,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싼 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수출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뭐 절대우위론, 절대우위에 대한 얘기겠죠. 그래서 한번 읽어보죠. 무역에 참여하는 나라들이 절대 우위를 가진 재화나 서비스에 특화하여 생산한다는 이론입니다. 예. 절대 우위가 적용되는 게 뭐 절대 우위론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 슬라이드 볼게요. 자, 이렇게 두 개의 나라가 있고 두 개의 재화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 절대 우위론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죠. 자, 나라는 A국, B국 두 개가 있고요. 재화는 C와 D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A국에서 재화 C를 만들 때는 노동이 10단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재화 D를 A국에서 만들 때 노동이 20단위가 필요한 거죠. B국에서 재화 C를 만들려면 노동이 20단위가 필요하고, 자, B국에서 재화 D를 만들려면 노동이 10단위가 필요하다. 예, 그런 얘기를 이렇게 표로 간단하게 나타낸 거죠. 자, 절대 우위론에서는 절대적인 생산비가 싼 나라에서 그 재화의 생산을 담당한다고 했죠. 자, 그래서 재화 C, 재화 D 우리 한번 볼게요. 재화 C는 A국과 B국 중 어느 나라에서 생산비가 더 싼가요? 자, A국이죠. 왜냐하면 A국에서는 노동 10단위를 들여야지 재화 C를 생산할 수 있지만 B국에서는 노동 20단위를 들여야지 재화 C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생산비가 더 높은 거죠. 재화 D 한번 볼게요. 재화 D. 재화 D는 A국에서 만들면 노동이 20개가 들고 B국에서 만들면 재화 D 같은 경우에 노동이 10단위가 듭니다. 뭐 단위는 정하기 나름이죠. 뭐 한 10시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재화 D 같은 경우에는 B국에서의 생산비가 더 저렴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절대 우위론을 여기다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자, 재화 C 같은 경우에 생산비가 저렴한 나라에서 전적으로 생산을 담당한다. 그래서 A국은 재화 C를 수출을 하죠. 그리고 재화 D는 만들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A국은 재화 C만 생산, 그리고 B국 같은 경우에는 재화 D의 생산비가 절대적으로 A국보다 저렴하죠. 그래서 B국에서는 재화 D만 생산하는 거죠. 자, A국에서 한 재화만 생산하고 B국에서 한 재화만 생산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나라에서는 한 가지 재화만 소비를 할 수는 없겠죠. 자, 무역이 발생을 해서 A국에서 재화 C만 생산할 때 A국 같은 경우에는 C를 수출을 하겠죠. 그리고 D를 수입합니다. 자, 쉽죠? 자, B국 한번 보죠. B국 같은 경우에는 재화 D만 생산하죠. 그러면 D를
수출하고 C는 수입을 하겠죠? C 수입.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우위론이 이제 적용이 되면 A국은 재화 C만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재화 D는 수입을 하죠. 그래서 재화 C와 D를 모두 소비를 하게 됩니다. 자, B국 같은 경우에는 재화 D만 생산을 하죠. 그래서 재화 D를 수출을 하고 재화 C를 수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재화를 B국에서도 모두 소비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절대 우위론에 관한 얘기였어요. 자, 이제 절대 우위론 살펴봤으니까 다음으로 비교 우위론 한번 살펴보죠. 네, 비교 우위란 무엇인가? 자, A국과 B국이 무역을 함에 있어 A국이 특정 재화 C의 생산비가 무역 상대국 B보다 상대적으로 적을 때 재화 C에 대해 A국이 B국에게 비교 우위가 있다고 한다. 뭐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비교 우위론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단지 차이가 있다면 절대 우위론에서는 절대적인 생산비, 절대적 생산비의 우위를 우리가 살펴봤다면 비교 우위 같은 경우에는 자, 상대적으로 적을 때 상대적인 생산비가 적은 나라에서 그 재화를 생산을 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들으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 이런 예를 한번 들어서 살펴보죠. 자, 무슨 얘기냐면 아까랑 똑같은 얘기죠. A국에서는 재화 C를 생산을 하려면 노동이 10시간이 필요하고, 자, 여기죠. 그리고 A국에서 재화 D를 생산하려면 노동이 20시간, 20단위가 필요하다. 그 얘기죠. 자, B국에서도 재화 C를 생산하려면 8시간 노동의 단위가 들어가고요. B국에서 재화 D를 생산하려면 2단위의 노동이 투입이 되어야만이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절대 우위를 한번 적용을 시켜보죠. 자, 절대적인 생산비, 재화 C와 재화 D 이 두 개의 절대적인 생산비가 모두 B국에서 더 저렴하죠. 그래서 절대 우위론에 따르면 B국에서만 생산을 하고 A국은 아무것도 생산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도출이 되겠죠.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비교 우위론을 통해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무역이 발생하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우리 상대적인 생산비를 측정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회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기회비용 칸을 좀 하나 만들어 놨죠. 그래서 기회비용이란 뭐죠? A국 같은 경우에 재화 C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기회비용은 자, 재화 C를 하나 더 생산함으로 인해서 포기해야 되는 재화 D의 양이 A국에서 재화 C를 만드는 기회 비용이 되는 거죠. 자, A국에서 재화 C를 만들려면 노동이 몇 개 필요하죠? 10개 필요하죠. 10개? 그런데 재화 C를 하나 더 만들려면 노동 10개가 투입이 새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회비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재화 C를 하나 덜 만들었을 때 남는 노동 시간을 가지고 재화 D를 몇 개 만들 수 있냐, 그거를 한번 보는 거죠. 10시간. 근데 얘는 하나 만들려면 20시간이 들어가야 되니까 한 절반 중 절반. 그러니까 재화 D의 반, 0.5개가 되겠죠. 그래서 A국 같은 경우는 재화 D 0.5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재화란 말은 빼죠. 보기 복잡하니까 재화 D 0.5개 이것이 A국에서 재화 C를 만드는 데 대한 기회비용입니다. 그래서 재화 D의 기회비용 한번 보죠. 재화 D 같은 경우에는 자, 재화 D 하나 만들기 위해서 노동이 20단위가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20단위요. 그러면 재화 D를 하나 만들 때 이걸 안 만들면 재화 C를 몇 개 만들 수 있나요? 재화 C 만들 때는 노동이 10단위만 들어가니까 재화 C를 2개를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A국에서 재화 D를 만드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은
재화 C 두 개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보죠. B국. B국 한번 살펴볼까요? B국에서 재화 C를 만드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을 한번 계산을 해보죠. B국에서 재화 C를 만들려면 노동이 8단위가 들어가죠. 그래서 재화 C를 만들 때 노동 8단위가 들어가니까 재화 C를 하나 안 만들면 노동 8단위가 남겠죠. 그럼 노동 8단위로 재화 D를 몇 개를 만들 수 있느냐? 재화 D 4개. 4개 만들 수 있죠. 재화 D 만들 때는 노동이 2단위밖에 안 들어가니까 재화 C를 하나 덜 만들면 재화 D를 4개를 더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죠. 재화 B국에서 재화 D를 만드는 것에 대한 기회비용. 자, 재화 D를 만들려면 노동이 2시간이 들어가는데 재화 C를 만들려면 노동이 8시간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재화 D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2시간의 노동 시간이 필요한데 이거를 포기하면 재화 C는 몇 개를 만들 수 있나요? 마이크가 떨어졌네요. 재화 C는 0.25개를 만들 수 있겠죠? 재화 C 0.25개. 자, 그래서 우리 앞에서 살펴봤을 때 비교 이론이 뭐라 그랬죠? 재화의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에 특화하여 생산을 하는 게 바로 비교 우위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A국을 한번 볼게요. A국에서 상대적으로 생산비가 저렴한 건 뭔가요? D죠. 네, 0.5개 2개니까 얘가 생산비가 저렴합니다. 자, B국 한번 보죠. B국에서 생산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 뭔가요? C죠. 얘는 4개, 얘는 0.25개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A국에서는 재화 C만 생산을 하게 되고 B국에서는 재화 D만 생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써볼게요. 자, A국 같은 경우에는 자, 재화 C 생산 그죠? 그리고 B국 같은 경우에는 재화 D 생산이죠. 그래서 A국에서는 재화 C만 생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C 수출이죠. D 수입. 그죠. 그리고 B국은요. B국은 재화 D만 생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절대 우위론처럼 D는 수출하고 C는 수입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비교 우위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죠.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어떤 나라에서 어떤 재화를 생산을 해서 수출을 하고 어떤 재화를 또 수입을 하는지 이것을 비교 우위론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자, 비교 우위론. 절대 우위론은 되게 쉬웠죠. 근데 비교 우위론은 약간 조금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비교 우위론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알아야 될 내용은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것,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생산비, 그것을 계산을 할 줄 아는 것. 기회비용 계산하면 그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비교 우위론은 다시 한번 이렇게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상대적인 생산비가 적은 재화에 집중을 해서 생산을 한다. 그 얘기는 같은 노동력으로 더 많이 만들 수 있는 재화에 집중해서 생산을 한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한 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투자를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토픽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자유무역주의. 뭐 말처럼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무역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므로 국제 무역을 규제하기보다는 방임하여야 된다. 그쵸? 자, 우리나라에 뭐 자동차가 뭐 어떤 개발도상국에서 뭐 한 대에 500만 원에 들여와서 현대자동차가 망한다. 망할 것 같다. 그런 상황도 다 받아들여야 된다. 뭐 그런 얘기죠. 경쟁을 시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 여기 경쟁의 장점들이 나오죠. 뭐 생산성 향상, 뭐 경쟁으로 인한 기술 개발 촉진, 뭐 소비의 다양성 보장, 물가 안정,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유무역주의를 실시하는 거죠.
여기까지는 뭐 우리 경쟁의 장점이죠. 자, 소비의 다양성. 많은 물건들을 수입이 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다양한 물건을 소비할 수 있는 거죠. 물가 안정. 물가 안정은 어떻게 되냐? 자, 국내에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특정한 재화의 가격이 막 무지막지하게 상승을 할 때 해외에 그 재화를 더 싸게 만드는 국가가 있다면 그것을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재화를 좀 저렴하게 구입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되면은 물가가 뭐 터무니없이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 그 얘기죠. 그렇게 해서 물가 안정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자, 국내 경제의 변동성 증가. 예, 이런 게 있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거를 설명하려면 좀 많은 경제 이론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얘기를 하면 자, 해외 경제가 호황이 될 때가 있고 또 불황이 될 때가 있죠. 예. 자, 자유무역주의를 하면 그러한 영향이 국내에 고스란히 유입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정책이나 어떤 제도를 통해서 그거를 들어오는 거를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국내에 그대로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경제 변동성이 증가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국내 유치 산업의 발전 저해. 우리나라 옛날에 고성장 시기에 국가에서 뭐 특정 산업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든지 우리나라 재벌들 그때 많이 키워준 거죠. 그런 행동들이 좀 어려워진다. 국내 유치 산업의 발전을 저해한다. 그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을 정책적으로 키워주기가 어렵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보호무역주의. 보호무역주의 한번 살펴보죠. 국내 유치 산업의 보호 및 아까 그 얘기 반대죠. 경기 안정화를 위해 무역을 국가가 적절히 규제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보호무역을 통해서 특정 산업이나 특정 기업을 키워줘서 우리가 경쟁력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자. 그 다음에 자유무역주의로 넘어가는 게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보호무역주의의 얘기죠. 자, 다음에 경기 안정화. 해외 어떤 나라가 뭐 경제적 어려움에 빠졌다든지 국제 경기가 뭐 불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 영향력이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는 것을 어떤 제도나 무역의 규제를 통해서 우리가 적절히 차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얘기가 경기 안정화입니다. 이 얘기는 여기도 나와 있죠. 경제 정책의 유효성 담보. 현대 경제 정책의 가장 큰 목적은 무엇보다도 경기의 변동성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죠. 그래서 경제 정책의 유효성이 담보된다. 서로 연결이 되는 얘기입니다. 단점, 장기적으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약화. 보호만 받다 보면 밖에다 내놓으면 사정없이 깨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무역 마찰 유발. 자, 우리도 수출하기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해외에서 수입되는 걸 자꾸 규제하려 하다 보면 상대방 국가에서도 우리나라도 니네 물건 못 들여오게 할 거야. 뭐 그런 비슷한 얘기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자유무역주의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얘기였죠. 자, 우리 다음 토픽은 환율에 관한 토픽이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환율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